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전운이 다소 완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주식시장과 국제 유가 또 에너지 가격 등이 출렁이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에 따른 긴축 우려와 또 겹쳐지면서 불안이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는 금융시장 지금부터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미중산업연구소 조용찬 소장, 한화자산운용 송재경 마케팅본부장,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상했던 긴축에 대한 우려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쳐들면서 최근 금융시장이 크게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일단 러시아 군병력 철수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긴장감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게 현재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들도 사실 올해 초 혹은 지난해 말 예상했던 올해 코스피 상단과 하단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좀 많이 이제 하향 조정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걸 궁금하실 것 같아요. 과연 바닥은 어디인가? 이 부분을 궁금해하실 텐데 소장님은 어느 정도를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바닥으로 좀 보십니까? 작년 증권사들의 그 올해 증시 전망을 보면은 2,800을 바닥으로 해서 3,500, 3,600선까지 예. 제시하는 증권사들이 많았고요. 이제는 오히려 바닥이 뚫리면서 2,500선까지도 하향 조정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증권사들의 이런 전망 보고서보다는 과거 우리나라의 그 주가 수익 비율이 한 10배 그리고 순자산 비율이 1배 수준을 전후해서는 항상 바닥이 찾아왔고요.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은 아무래도 투자 위험보다는 투자 수익이 높은 상황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이 좀 바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재 주가가 좀 변동성이 과도한 측면도 있는데요. 네. 이는 그 AI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그마한 지정학적 변동이라든지 그리고 공포 지수라고 하는 빅스 지수가 상승하니까 주식 비중을 줄였던 겁니다. 이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주식을 살 때가 되지 않았나 보여지고요. 특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현재 주가 바닥론과 관련된 논쟁들이 상당히 커지는데 바닥 쪽의 그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1월 달 미국 증시가 하락했던 10번 상황을 보면은 나머지 2월부터 12월 달까지 11개월간 평균 주가 상승률이 13% 정도에 달했고요. 또한 그 첫 금리 인상이 진행된 이후에 S&P 지수를 보면은 여김없이 그 반등을 했다는 점, 그리고 또 연기금의 자산 배분이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네. 비교해 보면은 주시장은 지금이 바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 바닥이다.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 좀 반가워할 만한 얘기를 해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요즘에 시장을 보시거나 또는 투자하는 분들은 호재가 별로 없다. 악재는 되게 많은데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자신감들을 좀 많이 잃어버리신 그러니까요. 거죠. 예. 이제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재작년에는 당연히 다 잘 될 거라고 사실 막연한 기대감도 있었고요. 네, 추세적으로도 굉장히 좋았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변동성이 이제 커지면서 그런 자신감이 이제 작은 문제를 보더라도 이제 우려가 섞이는 그런 거고, 사실 그 기저 안에는 인플레이션발 금리 상승, 네. 또 이제 앞으로 추가적인 연준의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을 앞두고 있는 것이 이제 걱정스러워하는 것 같고요. 아까 그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으로는 바닥권에 와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 그 사이에 연초 이후에 이제 매도를 계속 지속했던 외국인들이 1월 말 기준으로는 이제 더 이상 팔지 않고 있다라는 것도 이제 긍정적이고요. 네. 다만 이게 이제 한국의 그러한 위기 뭐 이런 것보다는 미국 시장의 그러한 변동성에 우리가 상당히 좀 동조화돼 있는 것들이 여전히 좀 우려로 남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올해는 작년은 재작년보다 이익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상장사들의. 근데 올해는 작년보다 이익이 거의 같거나 오히려 빠질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걱정들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지금 수출 증가율이 2월 달까지도 아직은 좀 양호하긴 한데 10일 수출 증가율이 그 소위 말하는 계절 조정 조업일수 감안해도 한 15% 이상은 여전히 플러스가 나고 있지만, 아마 뒤로 가면 갈수록 워낙 기저가 높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그러한 그 수출 증가 폭 자체가 둔화된다면 이게 이제 현재의 레벨이 바닥이긴 하나 이 상승 탄력을 받을 만한 재료도 점점 좀 줄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투자자들의 우려가 일정 부분은 동의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네요. 상승 탄력이 없다, 참 우려되는 상황일 수 있는데 실장님은 지금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제가 누차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대담하면서도 말씀드렸듯이 예. 2020년과 21년에 주가가 이제 대세 상승장이 이어졌었던 그 시점과 22년은 전혀 다른 시장이다. 그러니까 네. 돈잔치가 끝난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돈잔치가 끝나고 긴축의 시대로의 전환이기 때문에 주가가 2020년에 우리가 누렸던 그 대세 상승장, 그것을 다시 기대하기란 어려운 여건이다라고 그렇죠. 예. 볼 수 있는데, 근데 그것이 전제로 깔린 이후에도 결국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정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 수많은 변수들을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불확실성,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생각이 돼요.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 긴축적 통화 정책, 이런 불확실성,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 압력이라는 불확실성, 예. 또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불확실성이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거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생각했던 것보다 더 박스권에만 머물 줄 알았더니 그거보다 더 하방 압력을 받았었던 것이죠. 결국 이 주가가 언제가 바닥일까를 결정짓는 그 요소는 지금의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 더 커질까. 결국 전쟁이 발생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쟁이 발생할지 모르는 그 불확실성이 더 커질지 아니면 잦아들지, 네.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커질지, 공급망 병목 현상이 더 장기화됨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고조될지,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더 가속화할지 아닐지, 이렇게 잘 모르는 이 물음표가 네. 계속 더 커질지 아닐지가 이 바닥 여부를 결정짓겠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황 자체도 우리나라도 굉장히 높게 지금 뭐 지난해 10월부터 높게 지속이 되고 있고 지금도 풀릴 기미는 딱히 보이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지난 1월 소비자 물가가 4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정도로 물가 상황이 되게 안 좋아요. 안 좋다면 당연히 이제 긴축에 대한 속도는 빨라질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쳐지니까 더 큰 우려 혹은 불안감, 이런 것들이 조성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 상당히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와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무려 2조 3천억 원을 순매수한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4조 원 넘게 지금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과 관련된 불안감도 있겠지만 예. 이는 전체적인 그 세계적인 기술주들의 밸류에이션 문제와 직결이 되고 있는데요. 2014년부터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에서 무려 5배 정도로 상승했습니다. 장기 금리 상승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예. 여기에 페이스북과 같이 일부 대형 기술주들이 실적 확대에 제동이 걸리자 외국인들의 매도 압력이 계속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매도 압력이 커졌던 것은 아무래도 기술주들에서 그동안에 상승을 주도했던 AI나 빅데이터보다는 올해는 새로운 그 기술주들을 찾는 이런 움직임이 미국 증시에서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지금은 5G가 아니라 6G와 관련된 투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국제 표준을 누가 먼저 가져가느냐, 그리고 또 분자 기계를 이용한 미세 기계들과 관련된
수요들이 지금 상당히 커지고 있고요. 또한 자기 학습하는 로봇이라든지 케미칼 루핑 연소라든지 또 센서화되는 식물과 관련된 기업들을 찾는 움직임이 상당히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가들 그리고 또 국내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도 포트폴리오 재조정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분간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 또 긴축 움직임 거기에 지정학적 리스크를 봤을 때 사실 인플레이션을 지금 어떻게 단기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평가들이 나오니까 이거와 또 긴축, 그러니까 기준금 인상을 좀 차치하더라도 지정학적 리스크만 봤을 때 과연 이것이 단기적인 리스크인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러시아가 원하는 건 어쨌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과 관련된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이건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리고 크림반도에 대한 욕심을 꺾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이슈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있거든요. 네. 뭐 제가 이제 소위 군사 전문가나 정치 네, 전문가는 네. 아니라서 거기에 논평을 이제 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예, 예. 제가 이제 사고 있는 의견을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네.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건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당장이라도 싸울 것처럼 그러니까요. 보이는 거지만 실제로는 이것을 시장에서 격하게 반응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전보다는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소위 이제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반응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첫 번째로는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그 일종의 약속 대련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쟁으로 제압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딱히 없다라는 것은 뭐 다 어느 정도 다 알려져 있는 거고요. 미국도 굳이 여기서 러시아를 무력으로 제압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딱히 없다. 오히려 그래서 이 밑에 기저에 깔려 있는 거는 결국은 러시아를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압력을 가해서 대중국 전선에 러시아를 미국의 우군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이런 것들을 패를 활용하고 있다라는 해석이 저는 훨씬 더 좀 설득력이 있다 보고 또다시 있고요. 미중 관계로 가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예, 이제 사실 그것이 미국 입장에서 러시아하고 경쟁하는 것보다는 예, 예. 이미 그거는 게임이 끝났지 않습니까? 냉전 소련이 해체되면서 네, 네. 오히려 지금은 미국 입장에서 가장 견제해야 될 건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바로 위에 있는 러시아가 자기 편이 된다면 큰 힘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활용한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주식시장은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만 적어도 환율시장, 외환시장에서 보면은 그 소위 러시아 르블화가 달러 네. 대비 움직임을 보면은 예. 1년 전 대비 소위 그 평가 절하된다고 그러죠. 네네. 환율 약세가 한 4%밖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크게 변동하진 않았다. 오히려 달러 지수라고 하는 선진국 대비 G7 대비 일어나는 달러 지수의 약세는 오히려 6%가 넘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적어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큰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는 적어도 이제 외환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것이 엄청난 그러한 전면전으로 간다라는 것을 상정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네요. 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는데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전면전으로 가지는 않는 분위기로 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전쟁에 대한 시나리오를 전제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과 같은 어떻게 보면 이제 불안한 상태, 네. 이게 장기화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전쟁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 시나리오는 결국 진영 대 진영 간의 어떤 패권, 그런 패권 경쟁. 긴장감. 그럼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될 경우 우리 미중 간의 무역 전쟁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다른 진영에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러시아 같은 경우 전체 원유 공급량의 그 2위 정도 되는 정말 엄청난 원유를 공급하는 그러네요. 그런 국가인데 지금 국제 유가 러시아 원유 사지 마라라는 식으로 경제 제재를 가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결국 원유 공급량을 더 위축시키고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국제 유가가 오르는. 더 오를 수밖에 네. 없어요. 제가 어제 이 미국 에너지정보청 국제 유가 전망치를 좀 확인하고 왔는데요. 지난달 전망치랑 좀 바뀌었어요. 그래요? 지난달까지만 해도 2021년 4분기가 고점이고 네. 22년 1분기부터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1분기가 다시 고점인 걸로 수정 전망됐어요.
결국 이제 아직은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봐야 되는 러시아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태를 반영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그렇죠. 불안감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안감 때문에 국제 유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당연히 이런 이 원자재를 더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이 투자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가격이 오를 수 있고요. 국제 유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원자재, 철, 비철 금속 그러니까요. 원자재, 네. 우리 뭐 팔라듐, 니켈, 뭐 우라늄, 알루미늄 이런 네.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결국 미래형 소재예요. 우리가 지금 두 가지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나가 에너지 대전환이고 그다음 하나가 디지털 대전환인데 결국 석탄 화력 발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로 원자력 발전으로 혹은 전기차로 네. 이런 디지털 전환과 에너지 대전환이 같이 일어나고 있는데 결국 석탄 수요는 줄고 이런 다양한 비철 금속 수요는 늘 수밖에 없어요. 풍력 발전에 요구되는 이런 비철 금속, 태양광 발전에 요구되는 비철 금속, 스마트폰에 마그네슘 없으면 스마트폰 못 만들거든요. 그렇죠. 반도체 못 만들어요. 자동차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미래형 소재를 계속 필요로 하는데 그런 구조적인 변화와 함께 이런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같이 작용함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이 지금 계속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원유를 비롯한 네. 각종 원자재 가격이 그러니까요. 이런 원자재 가격이 계속 치솟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공급망 병목 현상이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로 더 확대되거나 더 장기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고조되는 것이고 그러네요. 그것이 전쟁이 안 난다 하더라도 네네. 결국 긴축적 통화 정책으로의 전환을 더 앞당길 수밖에 없는 부채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인이 물가가 계속 상방 압력을 받으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긴축적 통화 정책을 더 가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에 상당히 압력을 주는 거고 주식 시장에도 상당히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사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긴장감이라는 거는 그 상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각종 자원이나 에너지 부분에서의 어떤 물가 상승, 그래서 현재 지속되고 있는 물가 상승을 더 부채질해서 장기화되거나 혹은 더 크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해주신 건데, 그러면 역시 또 긴축이나 이런 부분으로 흘러갈 수 있는 악순환이 좀 반복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결정하는 요소가 한 4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네. 뭐 채굴 비용, 그리고 투기적인 수요, 그리고 수급 요인에다가 지정학적 요인이 포함이 됩니다. 현재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헤지 펀드를 중심으로 해서 투기적인 수요가 몰리면서 $10 이상 지금 상승시켰고요. 지정학적 위험도 원유가에 반영이 되면서 한 $10 정도까지 올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그 현재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험이 이제 다소 좀 누그러들어긴 했더라도 현재 세계 3위 원유 생산국 그리고 또 2위 천연가스 생산국인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2035년까지 원유 생산 노후화 시설로 인해서 한 15% 정도밖에 감소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푸틴이 가장 즐겨 보는 책 중에 하나가 클라우즈 비치의 전쟁론인데요. 전쟁론에서 보면 전쟁은 또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푸틴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상당히 심화되는 상황이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치적인 문제 외에도 경제적으로 석유와 관련된 산업이 러시아 GDP의 15% 그리고 세수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유가 상승이 어느 때보다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유가를 상승시키고 동시비례라든지 북극해에서 원유를 채출해야 되는데 이거와 관련된 기술뿐만 아니라 투자를 서방 국가들이 크림반도 합병 이후에 막아놨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서방 국가들의 여전히 제재가 계속된다는 점에서 유가는 현재 일시적으로 내리긴 했지만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요. 이 때문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크림반도 합병 당시와 다른 유가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예고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뿐만 아니라 도매 물가 같은 경우에도 당분간 고공행진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우리나라의 물가 불안 문제도 야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그 물가 급등을 잡기 위한 연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그
그 경기가 상당히 좀 안 좋아질 가능성도 항상 내포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네요. 사실 앞서 본부장님께서 이제 전쟁이 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전쟁이 나지 않아도 어떤 긴장감이 있다는 것 자체는 투자 심리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될 거고 지금 나머지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부분이 어떤 자원 경쟁 이런 것까지 연결이 되면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면서 또 다른 긴축 움직임 혹은 속도를 앞당기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투자 심리에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유가가 왜 중요하냐면 전체 에너지 시장 또는 소위 이제 상품 커머디티라고 네. 하죠. 이 전체 시장이 절반을 차지하거든요. 크네요. 그러니까 유가가 움직이는 것이 다른 아까 봤던 이제 상당히 중요한 작은 팔라듐이나 이런 중요하지만 예. 그 규모 자체는 상당히 좀 적은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유가가 움직이면 여기에 기반해서 나머지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연동이 돼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가 움직임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까 잘 지적해 주셨듯이 러시아의 대부분의 소위 이제 달러 벌이 예. 해외 외화 벌이는 다 그 소위 원유 생산, 그다음에 천연가스 수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유가가 올라가는 것 자체는 러시아한테 나쁘지가 않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러시아가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수출의 증가세가 계속 우일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쁘지 않고 미국 입장에서 오히려 긴장을 높여갖고 만약 유가를 높인다면 이것이 부메랑이 돼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가중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바이든 입장에서는 부담이 됩니다. 이걸 마냥 끌고 가기가 어려워지거든요. 왜냐하면 잘 기억해 보시면 작년 10월 이후에 바이든의 소위 지지도가 네네. 급락을 했습니다. 맞아요. 좋지 그 이유가 않습니다. 뭐냐면 여름 이후에 미국의 임금 상승률보다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훨씬 더 높으면서 실질 임금 상승률은 마이너스로 돌아서 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 결론적으로는 지금 미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밖에 나가서 임금은 한 4, 5% 올랐는데 가서 햄버거 사 먹었더니 햄버거는 10%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오히려 구매력이 떨어진 셈이 그렇죠. 된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 입장에서 인플레이션을 지금 꼭 잡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또 11월에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지금 상황 그대로 가면은 민주당이 하원의 소위 이제 그 소위 과반을 잃을 확률이 매우 주도권을 높아지고 내줘야 되는. 예, 그럴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입장에서는 약간 끼인 상태라서 이걸 계속 푸시할 가능성은 없고 그게 이제 첫 번째 가장 큰 그러니까 거고요.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뭐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 거다라는 말씀이시나요? 맞습니다. 그리고 펀더멘탈 입장에서 놓고 봐도 예. 지금 사실은 IEA 국제 그 에너지 기구에서 예. 상당히 실수를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 세계 수요가 생각보다 세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별로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계속 상향 조정해서 29억 배럴을 더 얹어놨어요. 네네. 지금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다들 원유 소비가 별로 안 될 거라고 했는데 지금 엄청나게 예상보다 늘려서 훨씬 더. 예.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쓰네 그러면서 소비 수요를 계속 또 늘려놨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생산은 생각보다 안 따라가고 있는 상태고 실제로 재고를 체크를 해봤더니 원래 지금 한 전 세계적으로 한 6억 배럴 이상이 재고로 남아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올 초에 발표됐는데 그거 없어졌어 이렇게 된 겁니다. 재고도 없어요. 이제. 재고가 실제로는 우리는 있다고 생각했는데 찾아보니까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상당히 지금 수급 측면에서 놓고 봐도 유가가 네. 상당히 타이트한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유가가 단기에 내려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가가 내려갈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사실 뭐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라는 표현을 쓰니까 네. 이런 부분에 정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결국 국제 유가가 이렇게 폭등하는 모습을 보고 산유국들은 굉장히 박수치고 있을 그렇죠. 수도 있어요. 신났겠죠. 전쟁만 안 나면 되는 전쟁 안 거예요. 나야죠. 국제 네. 유가는 올라가니까 채산성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이 왜 전쟁은 다른 나라에서 났는데 우리나라 우리가- 주가는 이렇게 빠지는 네. 거예요. 저도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지만 제 유튜브나 다른 방송이나 이렇게 출연을 하면 댓글들을 좀 보잖아요. 그 댓글에 그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쟁은 우크라이나에서 왔는데 주가는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 빠지냐. 그렇죠. 근데 그 주가라는 것의 어떤 상관관계를 좀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전쟁이 나면 실물 경제 충격이죠. 전쟁은 곧 실물 경제 충격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전쟁이 날지 모르는 것은 불확실성이죠. 그렇죠. 근데 전쟁이 나면 불확실성이 없어지죠. 해소가 되죠. 자, 이 불확실성과 실물 경제 충격을 같이 생각하시면 굉장히 산식이 쉬워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네. 전쟁이 두 가지 종류의 전쟁이 있는데요. 예상하지 못하는 전쟁. 갑자기 터져나오는. 예상하지 못하는데 이게
갑자기 등장한 전쟁. 네, 네. 대표적으로 한국 전쟁도 그렇고, 뭐 예를 들면 걸프 전쟁도 그렇고요. 이런 경우는 주가가 미리 빠질 리가 없죠. 몰랐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전쟁이 발생하면 불확실성과 실물 경제 충격이 같이 작용하기 때문에 네네. 동행해요. 주가와 실물 경제 충격이. 근데 예측 가능한 전쟁.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런 거예요. 그렇죠. 또 과거에도 이라크 전쟁이나 걸프전 같은 경우도 예상이 가능했어요. 날지 안 날지 모르지만 나면은 이제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 네. 불확실성이 가중되니까 그렇죠. 주가가 먼저 빠지는 거예요. 근데 당장 전쟁이 발생하니까 주가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근데 실물 경제는 충격이죠. 그렇죠. 엇박자죠. 엇박자 나죠. 결국 이제 결국 모든 게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의 기초에서 예상 가능한 전쟁인지 예상 가능하지 못한 전쟁인지에 따라서 실물 경제의 선행에서 주가가 충격일 수도 있고 실물 경제와 동행해서 주가가 충격일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다만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는 산식이 복잡한 것이 예. 방금 말씀 나눴던 이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네. 인플레이션 압력 이런 것들이 같이 작용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한 가지 더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강조해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전쟁이 나지 않더라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에 따른 뭐 기준금리 인상 등도 함께 따라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벌써 보여지는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도 뭐 물가가 이미 엄청나게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여기다가 이런 악재까지 겹쳐진다면 연준의 생각도 굉장히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금 뭐 현재 예상으로는 3월 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건 폭인 것 같아요. 0.25%포인트냐 아니면 빅스텝이라고 부르는 0.5%포인트냐 뭐 이 정도의 논의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0.5%포인트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는 4대 그 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에너지 가격이 상상 외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서프라이 체인이 지금 빨리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또 집값 상승뿐만 아니라 임금 상승도 계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그 제러드 브라이드 세인트 루이스 그 연은 총재 같은 네. 경우에는 7월 1일까지 100bp 그러니까 그 1% 1% 정도 포인트를 금리 올릴 인상을 수 있다. 예, 그 이야기는 3월 달 50bp 정도 금리 인상을 하고 5월과 6월 달에도 25bp 정도 계속 인상하자는 이야기인데요. 현재 이거와 관련해서 FF 금리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6월 말까지 금리를 3.9회 정도 인상을 좀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3월 달에 50bp 금리 인상을 그대로 시장은 반영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제 유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든지 니켈이나 구리, 아연, 원자재 같은 가격이 이제 분명히 떨어지지 않고서는 현재 6월 달까지 미국의 금리 인상은 상상보다 좀 강해지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네. 문제는 이거와 관련해서 속도 조절을 하자는 쪽에 의견들이 많은데요. 네. 아무래도 지표에 의해서 보면서 지금 하자는 의견들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세계 서프라이 체인망의 압박 강도를 보여주는 뉴욕 연방은행의 글로벌 서프라이 체인 프레셔스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고점에서 꺾이기 시작했고요. 또 1월 달 미국의 ISM 제조 지수 중에서도 선행성이 강한 고용이라든지 예. 물류와 관련된 이파 지연 지수 같은 경우에도 이미 꺾였기 때문에 뭐 일부 비둘기파를 중심으로 해서는 오버킬을 우려해서 이제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3월 달 50bp는 기정사실이고 그 이후부터는 뭐 속도 조절과 관련된 코멘트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에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의 발언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7월 1일까지면 한 석 달, 넉 달 정도 사이에 무려 1%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일각에서는 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샌프란시스코 연인 총재 같은 경우는 좀 조심스러운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도 했으니까 투자자들 혹은 시장에서는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사실은 연준 입장에서는 너무 숙제를 밀어놨다가 네네. 이제 진퇴양난이 돼 있는 그러니까요.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원래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기 시작하고 이것이 고착화되면은 웬만한 그런 충격 요법이 있지 않고서는 네. 이걸 끌어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다들 이제 고민들 잘못들 생각 헷갈려 하시는 게 예.
인플레이션이 일종의 선행 지표처럼 그 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으니까 뭔 일이 일어났다는데 이건 상당히 잘못된 해석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은 그에 앞서서 돈도 많이 풀었고 네네.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소비도 하고 투자도 많이 하다 보니까 한정된 자원 하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 때문에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결국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이 앞에 단에 일어났던 일들의 변화가 생겨야 됩니다. 수요와 공급선에서의 뭔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공급은 단기간에 해결이 안 되면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금리를 올린다는 의미는 소비를 줄이는 수요를 줄이는 작업을 하는 그렇죠. 거고요. 예. 아니면 금리가 올라가면 투자가 상당히 둔화될 겁니다. 예. 그런 작업들을 앞에다 해주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도?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게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렇죠. 문제는 앞에 말씀드린 소비도 줄이고 투자도 줄이면 경기가 침체가 옵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아까 계속 우리 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하셨지만 앞으로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불확실성이 연준도 사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길을 잘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 좀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3월에 50bp, 그러니까 0.5%포인트라는 이른바 빅스텝을 내디딜 수 있다라고 보여지십니까? 아까 보셨던 그 블러드 총재가 대표적인 그 연준 의원 중에 매파의 예. 선봉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당연히 50bp를 여기고 사실은 시장에서 매파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50bp를 이상을 계속 올려서 시장에 충격을 주면서 빨리 그 기대감을 끌어내려야 된다고 인플레이션 잡아야 된다. 그건 이제 매파적인 주장이고 비둘기파적인 주장에서는 그러다가 잘못해서 너무 급격하게 했다가 그렇죠. 경기가 침체되면 어떻게 했냐 이런 우려 때문에 이제 한쪽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연은 총재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니까요. 그리고 맞아요. 이상한 양쪽의 말을 동시에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그러니까 0.5%포인트를 올려놓고 볼 것인가 아니면 뭐 한번 이제 시작이니까 0.25 정도만 올리고 상황을 좀 보면서 이제 기준금리에 대한 조정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0.5%포인트는 참 큰 숫자거든요. 네. 이 통화 당국의 룰이 하나가 있죠. 베이비 스텝 룰. 네. 아장아장 0.25% 걸어야 된다. 포인트. 천천히. 이게 통화 정책 기조의 전환은 천천히 해야 된다. 천천히 하지 않으면 시장이 발작이 일어난다. 네.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 텐트럼이 일어나기 때문에 긴축 발작이 뭐든지 이 통화 정책의 기조적 변화는 천천히 해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룰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더군다나 2022년 1, 2, 3월 달 동안에는 테이퍼링마저도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미 긴축적으로 통화 정책이 전환되고 있는데 그렇죠. 여기에 0.5%포인트만큼이나 빅스텝의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되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축 효과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물가는 잡을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네네. 물가는 잡을 수 있지만 또 잡아야 될 것이 있죠. 그게 경제죠. 그렇죠. 실물 성장. 경제. 그러니까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소비 심리도 크게 위축되면서 애써 경제 회복시켰던 이 경제를 다시 꺾어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이 되죠. 어렵죠. 물가 압력이 없으면 고민할 것들이 상당히 적을 텐데 물가 압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물가는 잡아야 되는데 그러자니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해 버리면 또 실물 경제 애써 저해를. 회복된 거 다시 꺾이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우려되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연준 위원들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겁니다. 네네. 매파적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물가 상승 압력을 잡아야 되니까 더 적극적으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요. 이 물가 상승 압력이 세계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 압력은 물론 시청자 여러분들이 같이 체감하실 수 없는 주제일 수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나의 체감 물가는 너무 높으니까. 맞아요. 그러나 한국은행이 전망한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올해가 2%예요. 예. 지난해가 2.5%입니다. 고작 2.5%예요. 우리나라의 목표 안정 물가가 2%인데 정확히 그 물가 안정 목표치에 맞는 물가 상승률이에요.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7.5%예요. 1월 달이죠. 엄청나게 네.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국과 같은 선진국이 7%대의 물가 상승세다. 이거는 굉장히 힘든. 예, 특히 서민들은 이 돈 가지고 월급 가지고 뭐 빵 사 먹기도 힘든
그만큼의 힘든 가혹한 물가 상승률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미국을 중심으로 물가 상승세가 더 격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미국 중에서도 특별한 주의 경우에는 그 물가 상승 압력이 더 크게 작용하겠죠. 평균적인 물가가 7.5%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 나눴던 것처럼 매파적 시각을 갖고 있는 그 연준 그 총재들은 상대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더 많이 작용되는 그런 주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연준 위원들이 같이 이제 FOMC 회의를 통해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실물 경제를 또 생각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0.5%포인트 인상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한 가지 테크니컬하게 보면 네. 우리나라는 2월 달에 2월 24일 날 금통위가 있죠. 맞아요. 근데 3월 달에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3월, 4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달에 또 FOMC가 있기 때문에 굳이 3월 달에 이렇게 빅스텝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도 테크니컬하게 가져갈 여지가 있습니다. FOMC 분산할 수도 회의에서.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한번 작게 올리고 4월 달에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또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이 올리면 우리도 어느 정도 좀 올려야 되는 부분들이 또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도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이게 성장에 또 다른 하방 압력이 되면은 뭐 좀 많이 먼 미래일지는 모르겠지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그러니까 고물가 저성장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네, 뭐 현재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 40년 만에 찾아오는 고 원유 가격과 달러 강세라는 상당히 그 전무후무한 압력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예. 이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나오는데 스태그플레이션 그 직전까지 들어가는 국가들을 보면은 러시아라든지 아르헨티나 그리고 터키가 우선적이고요. 그 다음에 신흥국 중에서 펀더멘털이 악화되어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상외로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때문에 한 번의 자금들 유출을 방지시키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을 빨리 서두를 수밖에 없는데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벌써 7번의 금리 인상을 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이 지금 직면하는 것처럼 예. 다른 나라도 그런 압력을 받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에도 이런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볼 때는 이주열 방어선이라고 하는 1달러 1,200원대가 무너졌을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뭐 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을 중심으로 해서는 먼저 주식 비중을 줄이려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벌써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서 1월달 수입 물가 같은 경우에는 4.1%나 상승했고요. 또한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산업별로 원가에서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정유라든지 철강 그리고 화학, 전력가스, 도로 운송 그리고 항공 운송 업종 같은 경우는 비용 상승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관들의 매수를 꺼리고 또 외국인들의 그 차익 매물이 계속 출회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사실 뭐 연준에서 긴축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미 테이퍼링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긴축의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고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겹쳐지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세요. 불안해하시면 이제 찾게 되는 게 안전자산입니다. 안전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달러 혹은 뭐 금, 뭐 채권 이런 부분에 눈을 좀 돌리시는 분들 계신데 사실 달러 지금 1,200원 선을 계속 오가고 있어서 어떻게 강달러가 계속 가는 건지에 대해서도 전망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뭐 이거는 이제 투자자들이 일종의 습관 또는 경험 때문에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안전 자산으로는 달러를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습관 같아요. 예, 다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좀 긴 호흡으로 놓고 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요. 말씀 주신 대로 달러가 사실은 오히려 지금 정도면 원래는 금리를 올리는 시점부터 예. 저희는 테이퍼링이 지나고 금리를 올리는 시점부터 달러 강세가 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이거 말만 나오던 작년부터 이런 달러 강세가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미 여러 번의 경험 때문에 시장은 미리 움직인 거죠.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는 1,000원에서 1,200원 선이 일종의 이제 지난 5년간의 평균 그 소위 거래 환율이요. 범위입니다. 네. 그래서 1,200원 선 정도까지 올라 있으면 여기서 이걸 뚫고 올라갈 가능성은 좀 여전히 낮다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우리가 이제 미국의 그 연준이 지난 몇 번의 그러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그때 미봉책으로 썼던 그러한 이제 통화 수합을 이제는 그만하고 네네. 이 이제 각 나라가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미 국채를 담보로 해갖고 달러를 빌려주는 소위 이제 레포 시장을 열어놨습니다. 상설 레포 시장을 열어놨기 네. 때문에 그게 우리나라도 작년 12월에 600억 달러 규모로 이미 맺어놨기 때문에 네네. 언제든 이제 달러가 부족할 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정도의 레인지에서 크게 이걸 더 뚫고 올라갈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금 투자 입장에서도 놓고 보면은 예. 금은 정말로 달러가 위치가 정말 흔들린다고 싶을 때 금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아. 지금 상황은 오히려 이런 상황인데도 금이 생각보다 별로 안 세지 않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은 미국 국채의 실질 금리의 흐름과 정반대로 갑니다. 지금 지난 2년간 마이너스 미국 실질 국채 금리가 예. 지속되다가 최근에 플러스권으로 가려고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연준의 그러한 금리 인상 움직임 자체도 지속적으로 미국의 실질 금리를 플러스권으로 끌어올릴 겁니다. 적어도 이 기간 동안은 미국 금 가격이 매력이 별로 없어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안전자산 측면에서 금을 당장 살 정도의 상황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것이 아직은 타당할 것 아니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에게도 환율 대응책, 방어책, 뭐 일종의 쿠션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1,200원 선을 뭐 급격하게 뚫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는 이제 연출되지 않을 거다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것도 금리 인상 여부에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금리 인상. 합니다. 이 세계 경제의 흐름을 22년 하나로 조망을 한다 하실 때 여러분이 좀 기억하셨으면 하는 그 단어가 이제 불균형 회복이에요. 불균형이요? 예, 선진국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매우 뚜렷한 회복이 진전되고 있고 신흥국들은 전혀 그 회복세를 실감하지 맞아요. 못하고 있어요. 남 얘기처럼. 예, 네. 그 불균형 회복이에요. 그래서 월드뱅크는 이 불균형하게 회복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uneven이라는 표현을 썼고 OECD는 이걸 imbalanced, 그러니까 또 따로따로 그리고 네. IMF도 divergent recoveries, 회복은 되는데 각각 제각각 회복된다 이런 느낌이에요. 실제 최근 보고서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선진국들은 이미 22년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경제로 돌아오는데 신흥국들은 22년, 23년 기존 경로보다 더 멀어져 가요. 여전한 충격에서 헤어지지 예, 못하는. 그러니까 이게 불균형 회복이 진전돼요. 이 불균형 회복을 왜 갑자기 얘기하느냐? 불균형하게 회복되기 때문에 선진국이냐 개도국이냐 여부에 따라서 통화 정책의 스탠스가 달라요. 그러니까 선진국들만 그렇죠. 먼저 치고 나가는 거죠. 금리를 정상화하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미국이고요. 그렇죠.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함에 따라서 당연히 달러 강세 기조가 나타나고요. 상대적으로 더 불안한 신흥국에 투자하고 싶지가 않겠죠. 않게 되겠죠. 많은 수익을 기대하면서 신흥국에 투자했던 그 외국인 자금이 그 투자 수익률 100%, 뭐 10% 본다 하더라도 달러로 바꾸면 얼마 안 되니까 달러 강세 기조 속에서는 외국인 자금 유출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투자 여건에서는 신흥국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충격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더 충격이 왔었던 게 그겁니다. 외국인 자금 유출이나 이런 그렇죠. 부분. 우리나라가 그래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이 과제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라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가 역시 경제가 뚜렷하게 회복되고 물가 상승 압력이 어느 정도 작용되니까 그럼 이제 금리 인상을 같이 미국과 함께 해 나가면 상대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텐데 그만큼 미국의 그 강도 높은 속도에 발맞춰서 움직이기가 어렵다면 그러니까요. 원달러 환율이 달러 강세 기조가 상당 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역시 금리 인상이나 또 상황들 그 간극을 어떻게 또 벌리느냐 좁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송재경 본부장님 말씀 주신 거는 이제 뭐 금 투자 고민하신 분들 채권 상황들을 좀 보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들어갈 때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국제투자은행들이 금을 생각할 때는 화학기호 AU를 떠오르는데요. AU는 빛나는 새벽이라는 오로라의 그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영국 그 제로 쿠폰 성격의 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실질 금리라든지 그리고 달러에 따라서 움직임이 역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은 맞는데 네네. 문제는 단기적인 투기 수요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합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안전자산으로 위험자산 자금들이 회귀하면서 연기금 펀드를 중심으로 해서 ETF에 금을 지금 쌓아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연준의 정책 실패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 또 지정학적 위험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금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는 이런 보고서들이 최근 들어와서 많이 이전보다는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뭐 유사시 금이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앞으로 금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서 세계적으로 금과 관련된 안전자산이 아니라 투자 자산으로 생각하시는 그 전략이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좀 이제 복잡하고 헷갈려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희 토론 이제 끝내야 되는데 지금 금 가격, 금 투자 혹은 뭐 달러 그리고 채권 상황 아무래도 이 복잡한 상관관계를 좀 풀어내야 되는 숙제가 있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긴축은 예정돼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유지된다라는 가정하에 봤을 때는 투자자들이 어떤 점에 좀 중점을 두면 좋을지 좀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아직은 사실은 3월달에 FOMC를 앞두고 있고 예. 그 사이에도 이제 큰 두 개의 지표들이 발표가 될 겁니다. 미국 노동시장과 그다음에 이제 2월달 CPI가 이제 3월 초에 발표가 되겠죠. 네. 두 가지가 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한 기본적으로 현금 비중을 일정 부분 가져가시는 게 중요하고 미국에 집중돼 있는 포트폴리오라면 유럽이나 좀 지금 오히려 앞으로 긴축에서 완화로 갈 중국 시장 같은 데 좀 더 관심을 가져볼 만도 할 것 같고요. 소위 이제 지역 다변화를 가져가시는 네네. 게 중요할 것 같고 당분간 금리는 우상향 가능성이 계속 높기 때문에 그렇죠. 채권에서는 가능한 좀 멀어져 있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상황들이 좀 완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긴장감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뭐 국내 증시 혹은 또 다른 나라 글로벌 증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은 신중하게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조용찬 소장, 송재경 본부장, 김광석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 엔직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